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요.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를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미국에서 추가적인 규제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인텔과 마이크론의 주가, 반도체도 좀 밀렸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광물 소재로 인해 무기화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더 격화된다면 섹터별 영향을 좀 받게 될 텐데요. 거기에 대한 경계감이 올라가고 있는 최근입니다. 이런 이야기 담아서 시장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장이 어땠는지부터 같이 복귀해 보시죠. 어제 양시장에 나타난 특징은 2차 전지 독주 정도로 축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개별 이슈가 정말 가득했고요. 그 가운데 굵직하게는 반도체 쪽은 일부를 제외하고 조정이 나왔고 2차 전지 쪽은 이슈가 굉장히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반도체와 자동차 쪽의 조정으로 인해서 0.5% 내려갔고요. 코스닥 쪽은 빨간불이 유지했죠. 코스닥의 상대 강도가 셀 때는 여전히 2차 전지 쪽의 힘이 좀 좋을 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 뉴스가 굉장히 많았던 어제입니다. 에코프로 이제 95만 원권, 황제주 임박한 상황입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고요. 양극재 쪽도 어제 LNF를 제외하고 전원 상승,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등 모두 다 올라간 채 거래 마쳤습니다. 리튬 뉴스도 정말 많았죠. 모두가 리튬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각국에서는 리튬 채굴부터 이제 생산까지의 관심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니켈 1위인 인도네시아와 리튬 1위인 호주의 협력 소식이 들려왔고요. 중국의 비아디, 칠레, 브라질과 리튬 광산 개발에 나선다라는 이야기, 미중 패권 전쟁 관련해서도 리튬 쪽이 귀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등이 자극을 했습니다. 동박 쪽도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하이엔드 동박 1위를 목표로 내세웠고요. SKC가 3대 소재 투자를 하겠다라면서 이슈몰이를 했습니다. 동박 쪽 종목들도 강세였고요. 음극재는 블룸버그가 한국의 대주전자 재료 실리콘 음극재 매출 100배 목표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내놓으면서 대주전자 재료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고요. 히토류나 페라이트, 중국이 게르마늄 등을 무기화 삼는 움직임 속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섹터를 아우르는 관통하는 하나의 이슈가 있기보다는 정말 각 분야별로 영향을 줄 만한 개별 뉴스가 참 많았다 정도로 받아들여지는 어제입니다. 자, 어제 중국의 10시 때 나오는 지표를 좀 살펴보시죠 라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중국의 지표는 또다시 부진했습니다. 서비스 지표 부진 소식에 화장품, 의류, 게임 등의 종목들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고요. 의류 쪽에서도 중국향 매출 비중이 조금 높은 FNF가 주가 3% 이상 밀렸습니다. 자, 그 밖에 개별 종목단에서 괜찮았던 종목 구는 의료 AI가 루닛이 사우디 관련한 사업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 급등이 나왔고요. 뷰노, 딥노이드, JLK까지 같이 끌고 갔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어제 전해드렸었죠. 미국이 그동안은 중국 제재 빈틈이라는 지적을 받았었던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제재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한 종목들 중에 최근에 대장주는 이겁니다. 말씀드렸었는데 솔트웨어나 바이오프트로가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동차 부품이 장 후반에 탄력을 키우면서 서현이화가 또 급등을 했고요. 아진산업, 성우하이텍도 추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포럼 이슈 속에서 가온칩스, DB하이텍 등도 강세였고요. PCB 쪽도 FCBGA 관련해서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그리고 바이옵트로 이 장비 쪽에서는 이쪽에 대한 관심이 올라갔습니다. 자, 좋았던 쪽들 얘기고요. 조금 부진했던 쪽을 보신다면 노을입니다. 유증 이슈 속에 어제 하한가 마감이 됐고요. 3일제약 횡령배임 관련한 이슈가 있었죠. 9% 급락. GS건설은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다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한 4% 이상 빠졌고요. 소금 관련한 종목들 한동안 뜨거웠다가 지금 시장에서 잊혀졌죠. 어제는 11% 인상가가 급락하는 등 종목별로 변동은 다소 크게 나타난 쪽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리튬, 니켈, 망간 이런 것에 대한 중요도가 부각되고 중국이 그걸 무기화 삼으면서
그것에 대한 중국 의존도 너무 높다라는 얘기, 기존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다시 한번 그게 부각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 조금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올라갔던 거고요. 그래서 어제 광물 종목들도 강세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광물을 트레이딩하는 상사주에 대한 관심도 어제 같이 올라갔죠.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6월 9일 방송이었습니다. 모두가 신토불이 내 나라 내 동맹 이것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언제든 자원 부국들이 그것을 무기화 삼을 것이고 공급망 타격에 대한 우려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쪽이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살폈던 바가 있었습니다. 업스트림의 중요성이라는 거죠. 업스트림이라는 것은 가스나 광물 등을 이렇게 시추하고 처음에 채굴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종합상사 업체들 그쪽에 대한 밸류체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달리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 있죠. 종합상사 내에서 대표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LX 인터내셔널인데 6월 9일 그날 방송자에 했던 말이 계속 가는 포스코 인터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덜 갔던 반등을 노릴 LX 인터를 선택해야 되는지 참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라고 살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진만쌤이 포스코 인터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실어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이후도 주가 상승률 본다면 포스코 인터가 더 좋습니다. 저희 방송 1 기준 이후의 상승률이고요. 그 앞에 105%는 포스코 인터의 올해 상승률입니다. 정말 좋은 시세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LX 인터도 그 이후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네요. 10%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 상승의 이유는 시장에서 말하는 것을 취합하다 보면 충분해 보입니다. 포스코 그룹의 이 2차 전지 밸류체인을 잘 갖췄다라는 이야기가 올해 내내 나오지 않았습니까? 포스코 홀딩스는 사업 개발 투자를 하고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원료 공급과 트레이딩을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것들을 포스코 퓨처엠 등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그걸로 배터리의 소재를 생산하고 있고요. 잘 갖춰놨다라는 거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최근에 천연 흑연 공급과 동박 원료 공급,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해서 어제 하이투자증권이 이 사업에 이런 매력이 있다라고 증권사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탈중국 공급망 활용으로 인해서 차별화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죠. 목표 주가를 어제 하이투자가 48,000원을 제시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46,000원대 중반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목표 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얼마든지 그 목표가는 돌파하고 더 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오늘 상사주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 나눠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정 쭉 하나씩 지워가고 있죠. 오늘도 이제 요게 지워졌고요. 요거는 밤에 발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는 이노시뮬레이션 상장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시죠. 자, FOMC 의사록 공개되고 났습니다. 시장에서 알고 있던 이야기의 반복이었어요. 나름의 매파적인 내용인데 조금 상황을 지켜보면서 계속 천천히 금리를 올려가겠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아는 내용임에도 일단 CME 페드워치상의 금리 경로는 조금 반응을 보였습니다. 7월에 25bp 인상 확률이 이제 90% 가까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고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워지면서 오늘은 조금 긴축 경로의 반응을 보였던 하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어난 일로는 FOMC 의사록 살펴볼 수 있겠죠. 지나간 내용입니다만 다 아는 겁니다. 거의 모든 연준위원들이 6월 금리 동결을 선호했고 거의 모든 연준위원들이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라고 얘기했다. 경기 침체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의사록 공개 이후 반응을 보였습니다.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의사록 공개되고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3월까지는 금리가 유지되는 올해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더 더해졌네요.
자, 이제 일어날 일로는 이벤트로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오늘 중국을 방문하게 되죠. 오늘부터 9일까지 일정인데요. 이 옐런 장관이 바로 오기 직전이었던 어제 갈륨과 게르마늄 이 핵심 광물 수출 통제 이슈를 꺼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극적인 이제 합의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조금 더 상황이 나빠질 여지도 있는 거죠. 예의주시하면서 관련한 소식들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뉴욕장입니다. 3대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우려감 속에 이제 반도체 쪽 종목들이 하락했고요. 그러면서 영향을 받아갔습니다. 의사록 공개로 금리 경로는 불투명해졌고 중국의 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인해서 반도체 쪽 종목들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불을 지핀 게 챗GPT의 트래픽이 줄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반도체 낙폭이 조금 더 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떨어진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제한을 검토하는 이슈, 이걸로 인해서 중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의 주가 탄력도를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의 생산을 맡고 있는 폭스콘 2분기 매출이 줄었다라고 하죠. 계속해서 아이폰의 수요도나 우려감이 일부씩 제기됩니다. UBS에서 얼마 전에 그런 보고서도 냈고요. 그래서 오늘은 애플, 스카이워크, 쿼버 이 부품주까지 같이 내려갔는데 낙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제한적인 흐름이었죠. 특징주로는 메타가 눈에 띄었습니다. 메타가 새로운 SNS, 스레드 출시가 임박하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을 받고 3% 정도 올랐고요. 계속해서 한 2거래일 동안 리비안 관련주가 주식시장 국내에서 많이 움직였었죠. 리비안도 호실적과 인도량 상승에 일단 본인 장에서도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웨드부시에서는 애플 다음으로 시총 3조 달러를 기록할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다라고 얘기 꺼냈습니다. 그런 덕분에 이 이슈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빠지던 것을 이 이슈로 인해서 조금 상쇄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단 강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여러 가지 흔들리는 이슈들 속에서도 전기차 쪽은 그래도 나름 주가가 견조했습니다. 테슬라 1% 정도 올랐죠. 리비안 앞서 실적 괜찮고 인도량 좋았다라는 뉴스에 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니콜라도 2분기 전기 트럭 인도량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에 4% 올랐고요. 미국 내에서 GM과 도요타 전기차 판매가 작년 대비 늘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스웨덴 업체죠. 볼보도 6월에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전기차로 가는 방향은 이들의 판매 데이터가 조금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밖에 리튬주도 미국장 내에서 비교적 견조했습니다. 또 괜찮았던 쪽을 찾아봤더니 항공주가 여전히 좋은 시세를 이어가더라고요. 아메리칸 항공, 델타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그리고 보잉 등의 종목들 강세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강력한 여행 수요 덕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렌터카나 혹은 여행 숙소 관련한 종목들도 그래도 하락하지 않는 강보합권의 흐름을 나타낸 오늘입니다. 자, 반도체 쪽은 역시나 부진했네요. 자, 그냥 이거는 상식 차원으로 저희 일정 알아두죠. 메타, 스레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갖고 있는 이 메타가 이 스레드라는 또 새로운 SNS를 냅니다. 바로 오늘 이제 공개를 하기 때문에 공개가 임박한 상황이죠. 출시하루 앞뒀습니다. 인스타그램과 개인정보 공유가 가능하고요. 인스타 계정으로 스레드 이용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coming soon 이제 곧 열린다라는 애플 앱스토어에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메타 스레드 뭔가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의 중간 느낌의 SNS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고 시장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메타 스레드 관련주 이렇게 검색을 해보실 것 같은데 그냥 메타 스레드 관련주는 메타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저희 넘어가도록 하죠. 자, 산업뉴스입니다. 에어버스와 보잉의 수주가 계속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워낙 여행 수요도 강하기 때문이겠죠. 이런 기체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에어버스, 보잉의 기체 부품을 또 납품한다던가 그 관련한 사업을 맡고 있는 게 한국항공우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로이터가 중국의 갈륨, 게르마늄 수출 제한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 꺼내놨습니다. 갈등이 격화된다면 히토류나 이런
이런 쪽 움직임 체크하시고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측에서 이런 보도를 냈어요. 전기차 쪽을 봤을 때 이런 광물 대란으로 인해서 이제는 심해 채굴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심해에는 훨씬 더 많은 광물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관련해서 뭐 엮어볼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KT 서브마린, 대양전기공업, 범한 퓨얼셀 등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KT 서브마린은 뭐 전선 관련해서도 굉장히 모멘텀 많이 받았고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꾸준하게 좋은 시세를 내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볼게요. 어제는 정말 광물 이슈가 가득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앞에서도 계속해서 짚어주셨지만 정말 미국과 중국의 다툼 속에서 광물 관련된 이슈에 잡음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에게 또 여러 산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내용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렇게 밝혔죠. 지금 중국에서는 갈륨과 게르마늄이 포함되어 있는 품목에 대해 수출 제한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수출업자들은 갈륨이나 게르마늄 그리고 이러한 화합물의 수출을 위해서는 중국의 상무부의 허가를 거쳐야 되고요. 수입자나 최종 사용자, 금속 용도 등 정말 상세한 사항들까지 보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발표한 이유 바로 이겁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과 일본, 네덜란드 쪽에서 중국을 향해서 반도체 공급망에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 맞대응으로 내놓은 게 바로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제한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압박 속에서 네덜란드도 9월부터는 일부 반도체 생산 설비를 선적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런 얘기는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방중 시기 직전에 거의 사흘 정도 앞두고 발표가 된 건데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예전에 있었던 하나의 이슈를 또 떠올리게 됩니다. 5월 하순쯤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방중하기 전에 역시나 중국에서 마이크론에 대해서 제재를 했던 그 이슈가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네, 중국에서 지금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상황,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공급망을 들고 흔든다면 지금 중국에서는 원재료 공급망을 들고 흔들면서 하나의 카드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리를 할 때 미국에서 프라이팬이나 가스레인지 같은 기구를 가지고 뭔가 압박을 가한다면 지금 중국에서는 고기나 채소 같은 원재료를 가지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반도체 핵심 원재료 갈륨과 게르마늄 에 대해서는 많이 또 공부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직접 회로라던가 LED, 태양광 패널 등등 여러 가지 쪽에 사용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차세대 전력 반도체 소재로도 주목이 받았던 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해 생산량이 43만 킬로그램인데 중국에서만 상당히 많은 비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빼놓고는 이 공급망을 짜놓을 수가 없다라는 게 아무래도 가장 큰 우려가 되겠죠. 게르마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통제 대상 쪽에 칩 제조에 필요한 게르마늄 에피텍셜 성장 기판도 추가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갈륨 생산량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게르마늄 생산량의 67% 이상을 생산을 하면서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갈륨의 수입을 좀 보면 미국에서 53%가량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독일과 일본도 각각 13%, 우크라이나 기타 국가 역시나 중국 쪽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건 게르마늄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수입의 54%가량을 중국에서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해서 제재를 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첨단 반도체 사업뿐만 아니라 군사나 통신 장비의 생산에도 차질을 빚게 되고요. LED 패널이나 전기차 쪽에서도 굉장히 산업적으로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지금 중국의 의존도 낮추기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중국에서는 이게 지금 시작이다. 광물 무기화 이제 겨우 시작의 단계다. 앞으로 제재 더 많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과 독일, 일본, 네덜란드 쪽에서 반격 혹은 대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쪽에서는 우리는 그러면 클라우드 컴퓨팅, 애저라던가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쪽에서 중국 쪽의 업체가 접근을 제한할 수 있게 좀 어느 정도
제한을 두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별도로 텐센트나 알리바바 등 미국 내에서 이 사업에 제한을 두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유도 마찬가지로 WTO의 규칙에 따라서 뭔가 좀 한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중국에서는 앞으로 이런 거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수출 금지 기술 목록의 개정 작업을 또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갈륨이나 게뮴알륨뿐만 아니라 히토류 자석 제조 기술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히토류의 활용 고성능 자석인 네오짐이나 사마륨 코발트 같은 경우에도 중국 쪽에서 생산량이 정말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또 만약에 제한을 받게 된다면 전기차나 뭐 전투기, 로봇, 휴대전화, 에어컨 등에도 생산 차질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걸 보면서 또 하나의 과거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요. 2010년에 센카쿠 열도 분쟁이 있었을 때 중국에서는 일본의 히토류 수출 금지를 내세웠는데요. 그때도 일본은 역시나 중국에서의 의존도를 크게 내린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서방국들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 한국이 괜히 등이 터지는 게 아니냐, 한국의 반도체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라는 우려도 큰 상황인데 K반도체는 단기적으로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업계의 시각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수급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 외에 다른 지역에서 뭐 수입을 하거나 대체 소재를 사용하거나 이미 재고도 충분하다라는 게 바로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륨 같은 경우에는 미래 반도체에 대한 연구용이기 때문에 양산품을 제조할 때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물론 OLED 같은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도 충분히 수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이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게르마늄 같은 경우에도 대체 가스를 사용하거나 수입처를 다변화하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기적인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제조업체에게 영향은 직접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게 길어지거나 앞으로 중국에서 그 품목을 더 넓히게 된다면 아무래도 국내 소부장, 중소, 중견기업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앞으로 내놓을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게 앞으로 다른 광물로 만약에 커진다면 더 이제 타격에 대한 우려도 같이 커지게 되겠죠. 이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2차 전지의 주요 소재인 리튬과 코발트, 망간 쪽도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양극재 핵심 원료인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 84% 정도의 의존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나 탄산 망간은 100%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극재 원료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도 각종 첨단 제품의 제조에 쓰이는 히토류 의 의존도도 50% 정도 되고 전기차 모터에 쓰이는 연구 자석의 의존도도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주도로 하고 있는 다자 협력기구인 IPEF의 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14개국이 공급망 타결을 진행하고 있지만 물론 이런 회의도 거치고 있지만 여기에는 아무래도 좀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이슈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튬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는데요. 리튬 이온의 수요는 전기차나 뭐 ESS의 성장에 따라서 같이 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3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16%로 가파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리튬, 니켈, 히토류 이런 광물 쪽에 대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도 관련주들이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다면 니켈과 리튬의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와 호주가 배터리 협력을 강화를 하겠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어제 많이 오른 종목들 개별 이슈들도 있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중에서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증권가에서 리튬 생산을 본격적으로 한다면 앞으로 사업의 경쟁력이 더 부각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내놓고 있고요. 나머지 관련주에 대해서도 접근 전략과 함께 유망 종목에 대한 의견이 좀 궁금해집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에게 질문 드려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광물로 퍼져나가는 각 섹터별 영향들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밤사이 뉴욕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어서 오늘 그 부분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많이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울프스피드라는 기업입니다. 저희 시간대에서도 몇 번 다뤘었는데요. 이 전력 반도체 관련한 미국 종목이죠. 어제 11% 오르면서 오늘 밤 마감이 됐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나 하고 들어가 봤더니요. 르네사스에 대규모 장기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10년짜리 공급 계약이고요. 이제 르네사스로부터 20억 달러 보증금을 받아서 미국의 캐파 확장에 쓴다고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캐파 지금보다 10배 정도 끌어올린다라는 이슈 속에서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모처럼 또 전력 반도체 관련한 이슈가 들려와서 정리를 좀 해보죠. 전력 반도체는 여러 차례 말씀드릴 때 반도체 섹터의 연꽃이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전력 반도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처럼 뭔가 연산하고 계산하는 반도체가 아닙니다. 전자기기 내에서 전력의 효율화, 전력을 옥죄다가 필요할 때 풀어줬다가 어찌 보면 MLCC 역할과 조금 비슷한 느낌이기도 한데요. 모터에 전력을 조달하는 그것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력 반도체 이제 밸류체인을 좀 보시면 식 웨이퍼를 공급하는 업체가 바로 울프스피드나 온세미 등이 있을 거고요. 이것의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쪽은 인피니언, 르네사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가는 쪽들은 태양광, 가전, 전기차 업체들이 될 거고요. 오늘 나온 소식은 바로 이 울프스피드가 르네사스에게 10년짜리 공급 계약을 따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울프스피드의 주가가 올라갔던 거고요. 이 전력 반도체 얘기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전력 반도체라는 것은 모터의 필수품입니다. 전 세계의 갖은 가전제품, 자동차 등에는 모터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자, 그럼 모터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는 인버터가 필요하고요. 인버터에 명령을 전달하는 건 MCU입니다. 그런데 이 인버터에 들어가는 부품이 바로 전력 반도체인 거죠.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는 모터가 들어가는 쪽이 거의 다 전방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력 반도체의 소재가 변화했죠. 그동안은 실리콘 소재였다면 실리콘 카바이드 그리고 질화갈륨 쪽으로 소재 변화가 나타납니다. 조금 더 고압이나 고열에 잘 견디는 소재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실리콘 카바이드는 전기차나 태양광 쪽에서 그리고 질화갈륨은 5G나 라이다 쪽에서 자율주행 쪽에서 조금 더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에서 과거에 냈던 보고서 전망인데요. 전기차용 실리콘 카바이드는 연 70%씩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거의 20조에 육박하는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리콘 카바이드, 이 전력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전기차 섹터에서는 이쪽에 홀릭하고 있죠. 과거에 2018년도에 테슬라가 이 전력 반도체 실리콘 카바이드를 선택하고 나서 각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하나둘씩 너도 나도 선택을 하면서 그 관심을 더 이어갔던 바가 있었습니다. 전기차 특성은 결국 충전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전력 효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지 주행거리가 늘어나니까요. 그러니까 전장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전기차의 전력 변환, 배분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력 반도체가 전력을 모았다가 풀었다가 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거죠. 전기차에서는 배터리는 직류전기고 모터는 교류전기입니다. 이것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전력 반도체의 성능에 따라서 인버터의 전력 손실률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전력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신재생, 서버, 로봇 등에서도 쓰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업체들이 있을까요? 전력 반도체 관련주로 국내에서 꼽아볼 수 있는 건 꽤나 그래도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압축해서 추려가는 쪽은 이렇게 노란 이제 색깔을 넣어둔 칸이고요.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KEC, LX 세미콘 많이들 얘기하죠. 그리고 DB 하이텍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울프스피디양 매출 갖고 있는 쪽이 SK부터 이렇게 있으니까요. 체크하시고요. 어떤 시세를 갖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좀 반응을 보일 수 있을지 한번 시장 흐름 놓고 전략도 같이 챙겨보시죠. 지금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진만쌤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중국에 이제 방문을 하는 것을 앞두고 미중 갈등 이슈가 조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시장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고민해 주세요. 네, 뭐 미국과 중국이 이제 사실 매일매일 싸우는 거는 뭐 일도 아닌 것 같고요. 얼마 전에 화해 무드 나온 것 같았다가 또 다음 날부터 이제 바로 또 이제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는데 이제 뭐 패를 보여주기 전에는 일단 무기가 내가 뭐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막상 만나면은 또 악수하고 또 좋아질 것으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틀간 너무 재미없는 시장이었습니다. 이제 외국인들 선물 매도세가 꽤나 크게 나오면서 상방을 좀 제한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었는데 일단 반대로 이야기하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거의 2조 가까이 매도했는데 지수는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고요. 그다음에 현물을 쥐고 있었다라는 점은 아무래도 저는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좀 전망을 계속적으로 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수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개인들이 선물을 이제 외국인들 선물을 매도함으로써 개인들이 어느 정도 매도세를 뿜어주기를 이제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됐으니까 일단은 현물을 또 추가적으로 높은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다라는 점 시장 계속적으로 괜찮을 거라는 말씀과 함께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눌림의 매수 전략은 계속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막상 이제 어제도 주도주는 없었지만 시장을 방어했었던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지수의 영향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단 미국 시장이 그렇게 엄청 나쁘지는 않았었기 네.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테마성 이슈들이 각각 나오면서 개별주 강세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진만쌤, 어제 리튬, 니켈, 망간 뭐 이런 거 부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그쪽 종목들이 다 관심을 받았고 그중에서 그래도 조금 덩어리가 큰 쪽 상사였습니다. 네. 상사 쪽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일본 상사에 투자했던 것처럼 우리의 상사들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올해 상사주의 모멘텀이 됐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포스코 인터의 모멘텀이 됐습니다. 포스코 인터 좋게 얘기해 주셨는데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정말 이제는 이제 팔면은 그 가격에 못 살 것 같다라는 좀 기분도 들고요.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물릴 걸 좀 각오를 하고 사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밸류의 평가에 대한 그것은 이제 시장이 좀 좌지우지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여러 가지 상사주들이 많겠지만 진짜로 포스코 인터내셔널만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광물 쪽 밸류 체인의 정말 찐수혜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부각을 받는 거하고 사실 예전에 투자했었던 부분들이 좀 이제 고평가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니까 아직 이제 뭐 고평가 논란보다는 적정 평가 구간의 영역에 진입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상사주 다시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만 보는 거 일단 저는 추천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만약에 신규 매수해도 되냐라고 이제 질문을 받으면은 네. 물릴 거 각오하고 사셔야 됩니다. 지금은 사실 저도 선뜻 신규 매수하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혹시나 또 한 이틀 정도 낙폭 과도하게 나오면 10% 밀리는 거 정말 1도 아니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그 때를 참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은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을 사용하셔야지 지금 선뜻 일단 모르겠다고 좋아 보인다라고 선뜻 사시면은 물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고 승률 높이는 방법 사용하시게 된다면 분명히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평균 단가 차이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좀 천차만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유의하시면은 저는 긍정적으로 여전히 지켜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자는 그냥 끌고 가는 걸로. 네, 보유자는 지금 굳이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더 오르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올랐더라고요. 일단 네. 그랬기 때문에 보유자분들께서 굳이 지금 매도하진 마시고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으로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자원 무기화야 사실 계속돼 왔던 거지만 이제는 조금 더 정말 실질적인 무기화에 한 발씩 더 다가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나왔던 이제 수출 제한 소식이 반도체 섹터엔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리튬과 니켈 이런 다른 광물 쪽에는 자극이 된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휘토류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이제 광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곤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원 무기화에 대처하는 한국 기업들이 사실 이제 리튬 테마 혹은 이제 여러 가지 광물 테마로 엮이게 되면서 정말로 이제 고시세가 높은 시세가 나온 종목들도 많고요. 지금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이슈로 보셨을 때는 이제 매번
리튬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리포트 보시면은 의견이 완전히 다릅니다. 공급 과잉과 공급 부족이 같은 날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시각이 천차만별이고요. 분명히 테마성 이슈로 하기에는 가장 좋고 수익률도 많이 잘 나오는 좀 테마 이슈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긍정적인 이슈도 이제 그런 리튬이나 여러 가지 광물 테마에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시세 분출한 종목도 굉장히 많은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정말로 이제 아까 상사주와 달리 이제 하루에 10% 빠지는 거는 1도 아니고요. 10% 빠졌다가 이제 또 이제 빨간불로 전환되는 것도 정말 1도 아닌데 전반적으로 이것에 대한 밸류 평가, 즉 이제 미래에 대해 예측을 제가 할 수는 없겠으나 테마성 이슈로 트레이딩 하시기에는 가장 매력적인 테마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진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뭐 1, 2년 뒤에 까봐야지 않은 것 같고요. 사실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는 리튬 테마가 과연 1년, 2년 뒤에도 살아남아 있을까? 정말 찐수혜주가 누가 있을까라는 데는 굉장히 의문이고요. 한창 이제 코로나 시기 초창기 때 다 너도 나도 2차 전지 사업 진행하겠다라고 기업들이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1, 2년 있다가 그런 관련된 기사 쏙 들어간 것처럼 이 부분들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적습니다만 지금 먹거리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리튬과 니켈 테마 있어서 각각 지금 이제 조금 더 먹거리가 남은 종목이나 코멘트 드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리튬 관련주들은 이제 금양 어제 좀 시세가 나왔던 금양과 이제 리튬 포어스 두 종목이 조금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로 한 5에서 10%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코멘트 드리겠고요. 니켈 관련주들은 지금 STX랑 다이나믹 디자인 두 종목이 관련된 테마성 이슈로 조금 올랐었는데 마찬가지로 조금의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테마 건드시는 분들께서는 하루 종일 보실 수 있으시는 분들만 건드시고요. 괜히 이제 리튬 좋다라고 해서 이제 사셨다가 이제 묵혀두시면은 또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만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튬, 니켈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정말 데일리로 시시각각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위주로만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담아주셨습니다. 자, 전력 반도체 얘기해 볼게요. 울프스피드 급등으로 인해서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좀 그냥 공부할 근거를 마련해서 오늘 공부를 해봤습니다. 전력 반도체 얘기도 저희가 많이 했었고 뭐 쌤은 LX 세미콘에 대해 긍정의 시각을 여러 번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력 반도체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네, 이게 좀 통한다는 게 제가 이제 어제 대본을 쓰면서 전력 반도체를 진만 스피커로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또 새벽에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쿵짝이네.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공부를 좀 해서 저도 코멘트 드리자라고 하면 시장에 대해서 커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거 이제 아까 리튬 시장과는 달리 전력 반도체는 당연히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국내에서 이걸 다루는 기업들이 몇 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테마성 이슈와 종목 선정에서 수급을 받기 좀 힘들다라는 점이 좀 차별화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원래는 이제 SK 실트론이 가장 근접해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비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중소형주 좀 스몰캡 라인에서는 KC가 가장 근접한 KC. 모습인데 네. 유상증자를 너무나 크게 했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어떤 시세를 분출할지 모르겠는데 또 이게 상장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7월 중순에 이제 유상증자를 한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한 번 정도 단발적인 시세 나오기는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 물렸을 때 유상증자 물량까지 소화해야 되는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죠. 사실 이게 오늘 당장 갭상승하게 되면 정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라가길 제가 이제 좀 바라지는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상장주 내에서는 이제 LX세미콘과 DB하이텍이 신사업 인수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좀 밸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당장의 그런 이제 전력 반도체 관련된 모멘텀으로 움직이기에는 반도체가 지금은 밸류 전체가 싸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밸류를 평가받기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좀 이제 과도한 시세가 나왔을 때는 매도 의견을 좀 제시드리겠고요. 당장 오늘 하루에 트레이딩하기에는 KC가 가장 적합합니다만 오늘 갭상승 시작하게 되면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즉 이제 조용할 때 전력 반도체는 매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KC 같은 경우에 이런 유상증자 물량이 소화가 된
상장 후에 한 일주일, 2주일 지나고 난 그 뒤에 한번 정도 보시게 되면은 그때는 굉장히 좀 부담 없이 보셔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일단 스몰캡 라인에서는 KEC, 좀 중소형, 중대형주 라인에서는 이제 LX세미콘과 DB하이텍 두 종목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항상 브리핑 이후에 전략이 꼭 필요한 게 이런 때가 아닌가 싶어요. 종목별로 좀 성향과 성격의 차이 그리고 투자자들의 선택에 대한 가이드를 좀 잡아주셨습니다. 전력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앞서 시청자분께서 JYB님이 올려주셨는데 브리핑에서 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크리가 사명을 바꿔서 이제 울프 스피드가 됐고 투식스는 코이어런트로 또 사명을 바꿨다라는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미처 그 부분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급하게 또 했거든요. 시청자분들 또 보시면서 캡처를 하신다면 이걸로 정보 캡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JYB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과 대응을 하고 있네요. 자, 이제 진만쌤의 선택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력 반도체를 하시려다가 그러면 꺾었는데 어디로 꺾으셨는지 신규 상장주 긍정적 밸류에이션 재평가 어떤 거요? 자, 사실 이게 한 달 전 정도, 한 달, 이제 두 달 정도에 상장한 종목들은 사실 이제 IPO 시장이 완전 얼어붙어가지고 밸류 평가를 조금 이제 낮게 평가받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뭐 400%까지 이제 맞아요. 상단이 높아지게 되면서 공모가 대비. 공모가 가격에 대한 그런 이제 조금 올라가게 되면서 조금 이제 밸류 평가가 예전에 이제 있었던 종목들이 조금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좀 크고 이제 오늘도 이제 한 종목 상장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상장주들이 바닥 한번 찍고서 조금씩 이제 10% 이상 한두 번 정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와서 한번 신규 상장주 중에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 두 종목 가져와 봤고요. 슈어소프트테크와 CU박스 두 종목 가져와 봤습니다. 뭐 각각의 조금의 모멘텀보다는 지금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한두 번 정도 시세가 나오기 굉장히 좋고요. 이제 CU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영상 인식 관련된 종목이고 이제 슈어소프트테크는 이제 뭐 소프트웨어 좀 체크하는 이제 그런 기업인데 기술적인 부분들로 해서 바닥권에서 있었던 종목과 돌파 나오기 직전의 종목 각각 한 종목씩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제가 신규 상장주 가끔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로 괜찮다고 해서 코멘트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손절 짧게 잡고 위로 좀 높게 이제 밸류 평가가 가능하니까 한 번 정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은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지금은 개별주 위주의 장세기 때문에 소외주 하시기보다는 기왕 하시는 거 신규 상장주가 그래도 이제 유통 물량이 좀 잠겨 있어가지고 한 번 정도 시세 나올 때 꽤나 크게 나오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 CU박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손절 라인은 짧게 잡고 대응을 하자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네요.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시간이 있었다면 AS를 좀 몇 개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참고 내일 또 진만쌤 모시고 AS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오늘 진만쌤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